방금 소개받은 최광입니다. 김성욱 교수가 저를 가끔씩 괴롭히는데요. 이번에도 김성욱 교수가 뭐 교수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침 사실 이 주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제가 평생을 고민해온 주제이기 때문에 쉽게 승낙을 했는데 자료를 좀 짜집기를 하는 것도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 의견을 발표를 하고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정년을 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또 마치고 해서 그동안에 성균관대학에서 석좌 교수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정년한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나라 걱정으로 인해서 좀 과장이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나날이 괴롭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이 포텐셜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 가능성에 반도 발휘를 못하느냐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안타까움입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제가 자괴감이 드는 거가 한강의 기적이 오늘날 한강의 눈물이다. 그 눈물 속에는 저 자신의 눈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를 놓고 예산을 어떻게 하고 무슨 통화량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잘 되면은 지구상에 못 사는 나라가 지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 나라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격차가 생기고 이렇게 우리가 관찰하는 이 차이를 많이 보는 것은 모르긴 해도 그에 따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을 하던데 좀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인류가 쌓은 경험에서 보면은 문제의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인류가 경험한 거니까 이렇게 사람이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험을 해서야 알고, 어떤 사람은 경험을 하지 않고도 알고, 어떤 사람은 경험을 하고 나서도 모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잘 사는 문제를 놓고 봐서는 저는 우리가 조그만 노력을 하면은 그 속에는 사실은 이 국가의 지도자들의 책임이 가장 큰데요. 그분들이 옛날에는 사실 왕들이 좀 개판을 치고 해도 소위 경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선대들의 이루어진 것을 이 왕들한테 가르치고 했는데 요즘은 대통령이 누구한테도 가르침을 받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에 어느 신문에 경련을 부활하자는 이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경련이 부활돼야 되고 대통령 곁에는 그 당대의 그 나라의 최고의 지성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지성이라 해도 대낮게나 지성이 아니고요. 진짜 도를 통한 지성들이 훌륭한 지도 옆에서 있어요. 대통령이 뭘 합니까? 본인이 나라 걱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오늘 그 자료에 보시면은
제가 8장의 장이 있습니다. 보면은 한국 경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첫 번째 장이고, 두 번째는 성공한 나라들과 성공한 정책들, 세 번째는 성공한 나라들과 성공한 정책이 주는 교훈이 뭐냐, 네 번째는 작금의 한국 경제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제가 강조하게 될 다섯 번째는 문제는 정치 그리고 리더십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여기 이제 한강의 기적을 창출하자 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 그리고 일곱 번째 장에 국정개혁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제 개인적인 견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은말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장이 한국 경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요. 네 번째 장이 작금의 한국 경제의 상황과 위상이라는 거하고 1장과 4장을 합쳐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모르긴 해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뭐 우리가 지금 뭐 언론에서 맨날 10대 경제 대국이다. 그리고 K-팝이 뭐 온 열기를 뿜고, 그리고 근자에는 방위 산업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니까 뭐 이대로 가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걱정이 이대로 가면요, 남미꼴이 납니다. 남미가 20세기, 지금 우리가 21세기 사는데 20세기 초에는요, 세계의 선진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이 독일, 그런 선진국들과 나란히 업계를 같이 했던 남미의 나라들이고, 남미의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르헨티나를 포함해서 이제 몇 나라는,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는 세계 10대 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걱정이, 우리가 지금 35,000불인데, 뭐 그냥 조금만 하면은 우리가 얼마 있어서 4만 불에 가고 5만 불에 갈 거다. 저는 걱정이 35,000불에서 이게 2만 불로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이런 예언이, 제 판단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지만서도, 그러나 이제 제가 걱정하는 바는 우리가 현재의 35,000불에서 2만 달러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아마 제가 아는 경제학자 중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난 일이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제가 모르지만은, 적어도 뭐 제 선배 경제학자가 요새 별로 없으니까요, 후배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10대 경제, 13대 경제 강국 샀는데요, 1인당 소득으로 하면 우리가 27입니다. 10대 하면은 200개의 나라를 치면 상위 5%에 해당이 되는데요, 27위에 30위의 1인당 소득 가지고는 상위 1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점 만점으로 하면은 80점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95점대 되고 있다고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상황이냐에 대한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부터 저는 걱정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뭐 매일 여러분이 신문에 보는 바는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지금 신문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경기가 어떻다, 뭐 무역 적자가 어떻다,
뭐 이 원자재 가격이 어떻다, 환율이 어떻다, 뭐 반도체가 어떻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전부 부정적인 이 인식을 보면서도 이걸 어떻게 주워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생각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기사를 보고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국내 공장 10곳 중에서 3곳이 폐업 또는 휴업 상태라는 보도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나 이 글을 쓴 기자가 뭐 자기가 뭐 조작 쓰고 이렇게 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근자에 저는 뭐 별로 집사람이 밥을 잘 해주기 때문에 뭐 식당에 밤에 다니지 않는데요. 이 식당 골목을 다니는 분들 중에 이 근래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이제 다른 일로 전화를 하면서 제 이제 이 친지들이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뭐 잘 아시겠지만은 70년대는 10.5%였고요. 80년대는 8.8%였고 90년대는 6.2%였고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4.7%, 그리고 2012년 이후에는 2%에서 3%, 최근래는 1%에서 2% 사이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어떤 분은 매 5년마다 1%씩 뭐 성장률이 추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장률이 이렇게 추락을 하는데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세계 경제 성장률의 3배를 달성했습니다.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의 아마 거의 세계 평균 성장률을 가까스로, 어떤 때는 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 성장률의 반도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세계가 다 어렵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계 경제 성장률의 반밖에 안 되는데도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가 경쟁력에 관한 이 IMD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뭐 발표라든가 또 이 자유도에 관해서 헤리티지 재단하고 프레일 연구소가 제시하는 이런 지표를 보면은 참으로 걱정입니다. 예, 뭐 시간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특히 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금융 서비스하고요, 이 노동 서비스와 관련된 이 지표가 한 4, 5년 전에는 우리가 세계 80위였는데요. 요새 이제 그게 40위권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이 두 분야, 노동과 금융을 국한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대적인 이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국민인권공단 이사장할 때 금융기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할 기회가 있어요. 조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당연히 국민인권공단의 국민연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금융 쪽의 기자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이 뭐 몽골 비슷한 걸로 지표 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부과했는데 다음날 신문에 났는데 이 부분은 한 짝도 안 나왔어요. 근데 금융
기관 카르텔들이 개판을 치고 있는 이야기죠. 이런 걸 이야기하면 그걸 부각을 시켜서 제가 이제 왜 금융을 하냐면 국민연금공단이 금융을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데요. 올리려면 우리의 금융의 경쟁력이 있어야 국민연금공단의 운영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뭐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가 대한민국 전체 금융의 경쟁력이 바닥인데 국민연금공단만 그렇게 어떻게 잘할 수 있냐고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국민연금공단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에 관한 한은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가에 있는 산업보다는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여의도가에 금융가에 그 실력이 올라가야만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지. 똑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아까 제가 전 인류의 경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전 인류의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느냐 하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을 놓고 보면은 뭐 나라가 확 잘 되다가 뭐 쇠퇴를 하고 로마도 이제 그리고 융성을 하다가 이제 이 쇠퇴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성 교수가 옛날에 제가 오래된 새로운 전략, 오래된 새로운 비전이란 600페이지짜리 책을 2권을 편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김성 교수가 두어 편 글을 써주신데 그 한 편의 글이 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성공한 나라, 실패한 나라를 이야기했는데요. 대표적인 성공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15세기 베네치아, 베니스고 17세기 네덜란드, 19세기 영국, 20세기 미국이고 실패한 사례는 이 스페인과 프랑스를 우리 김성욱 교수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경제적인 기적을 이룬 나라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독일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대만도 있고 아일랜드도 있고 한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쇠퇴한 나라는 이제 소련이고 아르헨티나고 필리핀이고 북한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80년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아까 19세기를 주름 잡았던 영국 이를 포함해서 이제 선진국 병에 걸린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영국 병이 있고 심지어 독일 병도 있고 네덜란드 병도 있고 스웨덴 병도 있고 저는 이제 추가로 해서 일본 병도 있고 한국 병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병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의 병들은 내용이 비교적 간단했어요. 그리고 독일 같으면 독일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스웨덴도 스웨덴 병을 고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제가 주장하는 이 많은 것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은 한국병은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병보다 훨씬 더 중병이고 정세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세계 그 3대 경제 기적을 제가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닌데 제가 볼 때 제가 파악한 경제의 발전 이렇게 했을 때 세계 3대 경제 기적이 있었다. 그 이제 기적이 이제 보면은 라인강의 기적이 하나이고 아일랜드의 기적이 또 하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한강의 기적 이 세 기적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세계 3대 기적이라고 저는 아마 다른 이 분들도 아마 이 결론에 동의를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인강의 기적이 뭐냐? 여러분 이름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라인강의 기적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했느냐? 내용은 간단해요. 이사대전 이후에 1945년 이후에 그래서 약 70년대부터 또 이제 서구의 많은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가면서 여러 나라가 다 이제 어려움에 처하는데 그래 내가 1945년부터 1969년 말 70년까지의 한 25년간의 이제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독일이 특이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게 다른 나라 선진국, 영국이나 미국이 1, 2% 성장을 하는데 독일이 6%, 7%를 성장했습니다. 이거를 두고 이제 우리가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기적을 누가 창출했느냐? 이분은 이제 미 분정 시절, 독일도 이제 미 분정이 있었습니다. 분정 시절과 그리고 아데나워 수상 시절에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 기재부 장관을 했던 분이에요. 경제장관을 했던 이 에르하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경제장관을 하고 이제 수상을 또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독일이 이제 전쟁에서 이제 폐허에 이제 미국 점령군까지 들어온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전부 다 컨트롤해야겠죠. 다 백업을 해야겠죠. 에르하르트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일체 정부가 개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질서를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그 전쟁 시에 통화 발행을 뭐 100%, 200% 했던 그걸 딱 끊고요. 이게 원리 원칙대로 자유를 부여하고 원리 원칙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북할자란 죽은 경제학자의 뭐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아마 책을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20세기의 가장 성공한 정책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에르하르트 수상이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실시한 경제정책이 20세기의 최대의 성공한 정책이다 이렇게 경제정책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성공한 정책 덕택에 아까 말씀드린 다른 선진국들이 1, 2% 성장할 때 독일 경제가 6, 7%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일랜드의 기적이 있습니다. 아마 근자의 언론에 좀 보도가 됐을 텐데요. 아일랜드는 영국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영국 안에서도 뭐 그냥 골치 아프고 맨날 달라들고 사이가 안 좋고 뭐 이런 상황이 그리고 아일랜드의 그 감자도 그 작황이 없어가지고 다 케네디 선조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던 아일랜드가 1990년에 1인당 소득이 10,000불이었습니다. 1922년에 이게 11만 달러가 됐습니다. 30년 동안에 1인당 소득이 1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두 가지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싸우던 두 여야 정당이 야당의 당수가 자기 고향에 가서 길거리를 걸어보니까 이게 이제 90년부터니까 이제 80년대 후반에 자기 고향에 자기 지역구에 가서 걸어다니보니까 이게 가게 문이 닫혀 있고 실업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여당 수상한테 내가 오늘 이 이후부터 경제 가난한 정부에 적극적으로 내가 돕겠다. 물론 사실은 그 여야가 우리나라 같이 뭐 이념이 다른 게 아니고 다 보수 정당인데 어쨌든 그 1920년대부터 그렇게 같은 보수 정당인데 앙숙이 되어가지고
말도 못하는 싸움을 하던 그 두 정당 간에 야당의 당수가 정부 수당한테 이 이후부터는 바른 일을 하는, 바른 정책을 내는 나는 무조건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출발을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도 뭐 별 특별한 거 한 일 없어요. 그냥 시장을 존중해주고 세율 낮춰주고 정부 공무원들 복지연금 대폭 삭감하고 이제 거기 노동조합 이제 찬성을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그 사이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좀 중단했는데 요즘 또 이제 브렉시트가 생기니까 이제 영국으로 갈 기업들이 이제 영국에 나온 기업들이 전부 또 아일랜드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가 다시 이제 그건 이제 영어를 하는 이제 이 영어가 중심인 미국의 기업들이 구라파를 가려고 하는데 가면 이제 영국을 때까지 갔는데 근데 아일랜드가 이제 자기네들이 문을 이렇게 개방하니까 10대 뭐 아마 10대 IT 기업 뭐 또 이 제약업체가 다 영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강의 기적입니다. 저는 이 학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 물러나라고 데모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뭐 특별히 뭐 뜻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대학생을 어정어정 보내다 보니까 그랬고 친구들은 뭐 데모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내가 특별히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한강의 기적은 제가 3대 기적을 했는데 이 다른 2대 기적을 훨씬 능가하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는 그 1990년부터 1921년까지 뭐 10배 증가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은 1인당 소득이 이 61년에 82달러였던 것이 돌아가신 해 이제 1979년에 1546달러로 19배 증대했습니다. 19년 동안에. 그리고 국민 총상산의 경우는 20억 달러에서 630억 달러로 32배가 증대했습니다. 수출은 4,100만 달러에서 150달러로 366배가 증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그냥 대통령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인생은 혁명가의 인생입니다. 그냥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고 이분은 자기가 혁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본 육사를 나오고 뭐 만주공항할 때 나오고 뭐 여러 뭐 형님이 공산주의자였고 이런 게 했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자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몸이 어스러져도 이 조국을 근대화시켜야겠다. 자기 어머니가 박정희 대통령을 뵈었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애를 떨어뜨리려고 양념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키가 작다는 거예요. 이런 가난을 대구 사범에 갈랬는데도 못 가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뭐 부모를 설득시켰으니까 모르긴 해도 그 선생님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월사금을 대줬으니까 대구 사범에 갔겠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분 앞으로는 박정희 하면은 혁명가 박정희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유신을 한 것도 왜 했냐 하는 것이 저는 저절로 이해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박정희를 생각하면 뭐 그래도 독재했지 않느냐. 그분은 자기 일신을 위해서 독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기 일신을 위해서 유신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분이 돈을 챙겼습니까? 자기 집에, 자기 근처에 있는 자기 친구를 데려다가 무슨 차례에 갖다 앉혔어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60안에 반까지 가져놓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군수업자가 뭐 돈이 얼마 전에 수표 가져와서 내놓으면서 우리 각하한테 드리는 성명단이가 몇 번 거절하다가 진짜 이 돈 내줄 거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알았다. 받고는 이만큼 무기를 더 달라. 그리고 이 세계 그 IPO라고 언론인들 모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세계 우리나라 회장님이 아니고 세계 회장이 오랫동안 이제 박정희가 보기는 굉장히 훌륭한 인물인데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계속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칭찬을 안 했어요. 보기는 외형상은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 같은데 분명히 뭐 돈을 꼬불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다 이제. 그래서 사후에 이제 그런 게 없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분이 박정희야말로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하면 5회는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막 국가가 다 개입을 하고 그렇게 인식되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학계가요 소위 말하는 국가주의 스테이티즘이라고 합니다. 국가주의나 또 개입주의, 국가의 간섭이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기본 철학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장주의가 바탕이었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당근과 채찍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구사를 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차차 안에서 당근과 채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여러분 그 경제 그걸 갖다 하시면 새마을을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새마을 첫 해는요 시멘트와 뭐 자재를 똑같이 마을마다 똑같이 인구 비례 나눠줬어요. 두 번째 그게 한 34,000개 마을이었는데 두 번째 해는요 18,000개 마을 잘한 마을에서만 줬습니다. 그런데 다 안 나눠준다고 국회의원들이 찾아오다 얼마나 닥달을 했겠어요. 무슨 소리야. 잘하는데 주는 거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개별 기업가 다 불러가지고 정주영 회장 불러가지고 당신 자동차 부탁한다. 조선 부탁한다. 그러고 뭐였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정주영 회장도 잘했지만 정주영 회장이 어려워하는 걸 다 도와줬지 않습니까? 기업을 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도 아마 새마을 공부하러 아프리카에 있는데 새마을 공부하러 와서 그 가르치는 게 모르긴 해도 뭐 박정희가 뭐 이걸 가르치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이거를 안 가르치니까 그 나라에 배우고 가도 안 되는 겁니다. 새마을이. 지금 새마을 선생들이라는 게 뭘 가르치냐면 박정희 때 했던 뭐 나무를 뭘 심고 뭐 시멘트를 어떻게 놔주고 기운계를 이런 걸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아니면 그 바탕에 흐르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이야기를 그 사람들한테 해줘야 그게 되는 건데 지금 새마을 교육을 와서 배워가는데 전년 본질은 못 배우고 그것들만 배워가는 겁니다. 그것들만 배워가니까 안 되는 거죠. 새마을 우리나라에서 배워가지고 성공했던 나라 본질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왜 없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신, 그게 기본이 인류 역사에 딱 맞아 들어가는 기본이 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새마을 선생들이 모르는 겁니다. 자, 영국병, 이제 혈안병, 독일병, 스웨덴병에서 각 나라의 대응을 놓고 보면요, 그 경우마다의 딱 두 가지가 요체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국민을 다시금 이 병이 들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병이 든 게 대부분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병이 들었어요. 이런 정치에 들었으니까 이거를 바꾸자.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경우가 이제 과대한 복지. 네덜란드 병은 좀 다른 거. 네덜란드 병은 이제 그 북해에 네덜란드 영역에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흥청망청 쓴 거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하나 재밌는 거는요, 노르웨이가 똑같이 이제 북부에 노르웨이 영역에 유전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석유를 파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국민연구원에 전할 때인데 잘못된 거지만 이제 신문에 나기를 뭐라 하면은 세계 3대 기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노르웨이의 기금, 일본의 기금, 대한민국의 국민연금공단. 그때 이제 국민연금공단 제가 있을 때 550조였습니다. 지금은 한 1000조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금이 550조 가지고 있을 때 노르웨이의 그 석유판 돈이 1600조였습니다. 근데 그 1600조를 한 푼도 국내 투자를 안 해요. 노르웨이 작은 경제잖아. 그리고 한 푼도 쓰지가 않아요. 계속 그걸 해외에 굴려서 투자를 해 가는 겁니다. 그거는 연금기금 아니라 국부펀드죠. 국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부펀드죠. 그렇죠? 국민연금공단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일본이 그때만 뭐 천전, 일본은 또 우리 국민연금 성격이 또 좀 다른데, 어쨌든 순수한 이 일본은 그리고 운영을 뭐 이 해외 투자 이런 것도 딱 공식에 정해놓고요. 그냥 채권 얼마 하고 그것도 이제 전부 이제 위탁만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이제 노르웨이가 그렇게 석유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일체 지금 현 세대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투자를 해서 잘 굴려서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약 노르웨이 가져갔다면 노르웨이 지금 망했을 겁니다. 그 짓을 죄송합니다. 똑같은 행태를 네덜란드가 해가지고 네덜란드 병에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 아까 우리 정규모의 이호선 이 교수님께서 축사하시면서 태처를 언급을 하시고 조셉 키스 경 이야기를 했는데요. 태처가 집권을 했을 때는 그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특히 캠브리지 경제학자들 한 사람도 옆에 오지 말라 그랬어요. 전부 정부 시장계획주의하고 이 좌파들이기 때문에. 아주 영국은 대학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장경제주의자들입니다. 태처 자신이 이제 학교 다닐 때 하예크 교수의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태처가 화학을 전공한 했습니다. 근데 대학 다닐 때 그 노예의 길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뭐 아마 조그마한 가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하시는 그 실제 이루어지는 아버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가를 보고 교과서는 이제 하예크의 노예의 길이고 이거 두 개가 머릿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처리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처리즘. 역대 어느 지도자 중에 이즘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있는 지도자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뭐 레이가노믹스, 뭐 문재인이 제이노믹스라는 말은 있지만은 이즘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지도자는 제가 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처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세처리즘이 뭐냐요? 본인이 쓴 책에 보면은 딱 5개 열거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세계 어느 지도자한테도 안 붙어있는 이점이 붙어있는 그 지도자가 자신이 쓴 책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거다 한 거는 딱 5개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존중해줘라. 법치주의를 해야 된다.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기업 친화적 문화를 친기업이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국제 관계에서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다양한 국가들이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네 번째 이야기고. 5번째는 의욕을 부추기는 조세 제도와 최소한의 규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못 들어본 이야기 하나도 없잖아요. 못 들어본 거 있어요? 처음 듣는 게 있습니까? 세처리즘이라 불리는 이거를 이 간단한 5개를 가지고 했는데 세처리즘이라 세처리즘이 이 5개를 했는데 그거를 세처리즘이라고 일반 물론 이 학자들이 먼저 그 단어를 만들어냈죠. 일반 국민도 다 수용을 하고 영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하대요. 근데 문제는 이 간단한 거를 세처가 해낸 거죠. 제가 이제 88년, 89년에 영국 정부의 자금을 받고 1년 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세처 수상이 의회에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요,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의원들하고 1대1로 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의회 세처 수상이 하는 걸 보고 국회의원들이 토론해서 이기는 일이 없는 겁니다. 1대1로 질의응답을 하는데 뭐 하면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 유머 쓰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자, 이런 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이 주는 교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처리즘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여성 교수께서 지나가면서 이제 문제는 빌 클린턴이 문제는 경제에 한 게 그게 안 맞다. 문제는 뭐 질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문제는 정치다.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치가 만악의 근원이다. 정치가 만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도 다 여야가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추악한 정도가 있나. 의사당에서 뭐 치고받고 하는 거는 뭐 아프리카도 봤었고 대만에서도 봤었고 일본에서도 보고 뭐 어디 북부에도 뭐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인들 같이 이렇게 저질의 내용을 자기는 목숨을 걸 만한 내용을 가지고 싸우는 건 좋죠. 그러나 싸우는 내용도 엉망진창이고 그거를 표현하는 언어도 도저히 우리 애들 들어가 봐가지고 참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합니까? 잡아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무슨 국회의원일수록 대한민국 정체성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놔놓고 이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경제는 경제 논리대로 가야 되는데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당이라는 것은 이념의 결사체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권력의 결사체인 정당을 여러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당 이름도 지금 개판입니다. 다른 나라 보십시오. 공화당이니 민주당이니 뭐 자유당이니 이렇겠지. 무슨 국민의힘이니 이런 당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당 이름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새누리당이 뭐가 새누리당입니까? 저는 우리 이 교수님 법학이시죠? 네. 저는 대한민국에 대단히 죄송한데 대한민국 정치학자들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당 이름 하나도 제대로 못 짓는 이런 현상을 놓고 정치학자가 글을 쓰는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자기 이념의 결사체입니다. 나는 자유를 중심에 둔다. 저기 영국의 노동당이나 미국의 민주당 같이 나는 자유도 기본은 지키지만은 평등을 더 강조하는 정당이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없고 뭐 전부 그냥 그러고 정치인은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아마 중고등학교에는 뭐 심부름하고 대학 가서는 이제 당원이 되어가지고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의원 뭐 구의원 되고 하다가 그리고 이제 도의원 되고 그러고 이제 하원의원 되고 상원의원 가는 거지. 무슨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무슨 아무것도 없는데 뭐 되는 그 현상을 그냥 안철수 현상 아니면 반기문 현상 그리고 이준석 현상 이런 것이 지구상에 우리나라 말고 일어납니까? 갑작스레 왜 나타나는데요? 의사 하던 친구가 갑자기 나와서 뭐 한다? 뭐 안 돼, 뭐 그 프로그램 잘 했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정치 나간다? 정치도 업입니다. 정치도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그러면서 저는 이 정치를 놓고 한마디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왜 그래 애국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자기의 신념과 애국심 두 개가 딱 중심에 잡으면은 그 정치인은 반듯한 정치인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저분이 그래도 애국심이 있는 것 같다 하는 분 여러분 삶 동안에 만나본 적이 있으면 텔레비상으로 본 적이 있으면 손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학자도요, 애국심 없는 이 학자는 저는 위대한 학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쪽으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위대한 학자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특히 저는 공학도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도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어야만 그 학문이 저는 제대로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애국심 없이 이 학문을 한다, 특히 사회과학을 한다, 이거는 저는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도 더 애국심이 있어야 학생들을 더 열심히 자기 혼신을 다해서 가르칠 거 아닙니까, 교수는. 저는 학생들을 장하준이의 뭐 23가지인가 뭐 장하준 책이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장하준의 그
23가지 책을 읽고 와서 저한테 뭐 자랑을 하면서 여학생인데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내 강의를 한번 더 들어봐라. 강의 딱 끝나는 날 저한테 와서 교수님, 장하준이 책이 얼마나 틀렸는지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하고 소통을 하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뭐 이런저런 이걸 했더니 그 여학생이 지금 시집을 가서 이제 애를 놓고 있는데, 교수님, 제가 교수님을 안 만났으면은 개딸이 됐을 건데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시간이 한 뭐 80분 정도, 한 15분 정도 남지 싶은데, 자, 이 6번째 장 제목이 여기 제목이 제 한강의 기적을 창출하자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방책을 내놔야겠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 경제를 인간의 신체에 비유를 하면은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의 종류도 다양하고 각기 모두 심각합니다. 병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걸려 있고 각 병마다 이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를 다 합쳐놔지니까 진짜 중병 중에 중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정치인들은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경제를 저는 절단을 내려고 작정을 한 사람도 이렇게는 안 할 거다. 이런 얘기죠. 아니, 빵을 나눠주려면은 빵을 만들고 키워야 나눠줄 수 있는 건데, 있는 빵을 뺏어가지고 나눠주겠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그리고 모든 일에는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중병에 걸렸으면은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죠? 명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 찾는 걸 보면 돌팔이들만 찾고 있습니다. 돌팔이가 지금 돌팔이 의사가 나서서 한국 경제를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돌팔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치인들이 한국 경제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15가지 방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방책 하나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1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15가지 방책 하나를 두고도 책이 몇십 건이 쓰여지는 내용입니다. 단어는 한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은 말도 못하는 많은 것들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근데 15가지 방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책 아까 대처리즘의 주된 내용이 5가지를 그랬는데요. 이 방책을 제가 15가지를 강조를 할 뿐이지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 들어본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논리의 구조상으로 이게 먼저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첫 한 5개 정도는 이 기본 전제가 안 되면은 다른 게 백약이 무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15가지를 먼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화 통일까지 도모하는 종북 주사파의 준동을 차단하고 그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종북 주사파가 저는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있는 한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독재를 하면서 그분들을 내가 참 이게 이 처단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제가 차단이라는 말을 썼는데 계속 차단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를 차단하지 않으면은 아니 우리 정체성을 부인하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정치, 정당 혹은 정치 세력 간의 대화합이 필요하다. 세 번째, 자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범국민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네 번째, 법치주의에 따라 법 질서와 공공 질서를 엄격히 확립해야 된다. 다섯 번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호해야 된다. 여섯 번째, 시장 확장적 정부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대화합적 시장 친화적 노동개혁을 하자. 여덟 번째,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자. 아홉 번째, 경제정책을 성장지향적, 투자지향적으로 맞추자. 열 번째, 포퓰리즘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11번째, 기업인들의 길을 살려줘야 한다. 기업인이 최고의 애국자임을 명심을 해야 된다. 12번째, 대기업을 배관시하지 말라. 13번째, 공공부문을 과감히 개혁 혁신하자. 14번째, 전문가들이 애국심을 품고 정책을 논의해야 된다. 15번째, 대통령실에 경제전략실을 설치하자.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한강의 기적을 창출하다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15가지 방책입니다. 아마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종북 주사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국가 파괴 세력들이 만든 반민주적, 반시장적 입법 자체를 전부 폐기를 해야 됩니다. 아마 몇백 개가 넘을 텐데요. 어쩌면 1000개가 넘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 법을 그대로 놔놓고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한 이제 다음번에 결론 전에 이제 제가 정부의 위원회를 설치하자 이제 이거를 폐지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는 2024년 선거에서 뭐 특정 정파를 특정 이념을 제가 강조를 해서 또 이렇게 표명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진짜 국민의힘 당명을 제가 무지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어쨌든 현 여당이 총선에 이기면 대연정과 대화합을 일단 주사파를 척결한다는 걸 전제를 해놓고 우리도 다른 나라에 했던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이제 대학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선생님이 자유란 말을 칠판에 써놓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의, 우리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요, 좀 이 말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이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고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러면서 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투표를 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도 또 광화문에 가면 조선시대 두 사람만 딱 서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를 한 이후에 국민이 뽑은 지도자가 한 사람도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사유재산권과 더불어 천부의 인권입니다. 법치주의 우리 이 교수님 계시지만은 법치주의 저는 대한민국 헌법책을 우리 집에 5권 있고요. 서점에 가서 한 10권 정도를 이렇게 봤습니다. 한 10년 전에요. 국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책이 없어요. 헌법이라는 책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본질을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어떻게 헌법책을 쓸 수 있고 될 수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요. 제대로 되어 있는 책을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법치주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법 통과되고 법대로 따라하는 거지. 천만에 법치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법을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법치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법은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이걸 아는 국회의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법대로 놔둬요. 법치주의를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사들이 얼마나 국회 중에 많습니까? 율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법을 지금 전부 방망이만 두들기면 그게 법이다. 천만에요. 절대로 인권도 제한할 수 없고 자유도 제한할 수 없고 사유제한도 제한할 수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하면은. 그게 법치주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치주의,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 어떤 지경에 하다가 노조가 간첩질까지 하는데도 지금 그걸 이때까지 우리가 수용을 했습니까? 노조가 자기의 근로조건이라든가 임금을 놓고 파업을 하더라도 그게 국한해지. 왜 길거리에 나와서 온 교통을 말이에요. 이게 그거를 정부가 묵인하는 말이에요. 왜 그걸 묵인합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자유를 이어서 제가 법치주의 설명했고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뭔지를 경제학자, 제가 오늘 우리나라에 지금 산인대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전부 다 모으면 한 2,000명 내외. 어쨌든 그 몇 명이든 그분을 딱 강당에 모아놓고요. 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란 뭐냐 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채점을 제가 하면은 아마 5% 이제 다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오고 뭐 유수 대학에서 다 하고 교수를 하는 사람들을 두고 내가 시험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정답을 쓰는 사람이 저는 5%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걸 당신이 해보다는 어떻게 아냐? 제가 한 15년 전에요. 그냥 저녁을 후배들하고 저녁을 먹잖아요. 그 4명이 저녁을 앞에 이제 박 교수한테 제가 박 교수 혹시 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학생 서울 시내 유수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 후배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칠판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란 무엇인가 써놓고 강의를 하느냐 하면은 그 내용을 뭐라 하느냐 물었을 때 그러나 4명이 있었는데 2명을 해보니 2명이 다 내 얼굴만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다른 모임에서 또 이제
최 교수하고 김 교수한테 또 물어봤어요. 3번을 물었는데도 아무도 답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는 경제학 원론책을 한번 펴보세요. 자본주의 시장의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1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경제학 원론 교과서 27권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을 제대로 설명을 했다고 하는 책은 27권 중에 이 정도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게 한 3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조선 교수님 경제원론 책도 합격점에 미달입니다.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우선. 이런 현상이 왜 생길 거예요? 교과서를 쓰는 사람이 자기가 아까 자본주의 시장경제 강의를 들은 적이 없어. 그리고 미국 경제학 원론책을 봐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설명을 원론책에는 안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가르친다. 그래 대학 교재에 안 나오면 대학 교재에 안 나오니까 우리나라 대학 교재 원론책이 없는 거예요. 경제학과 학생들이 선생들이 아무도 안 가르치니까 아무도 모르고 나가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뭐냐 하는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 10쪽에 5번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호하자. 첫 문단이 제가 정의한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 한글학교에서 나온 우리말 큰 사전 3권짜리에 가서 자본주의를 보면요. 뭐 자본가가 자본의 이득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칼 막스가 자본주의 멸망을 예언한 칼 막스가 정의한 자본주의의 정의가 우리말 큰 사전에 딱 들어 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경제 문제를 해결해 뭐를 생산할 거냐, 얼마만큼 생산할 거냐, 그 생산면을 누가 가질 거냐. 이거는 모든 사회에 다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결을 하기 위한 인류가 지금까지 고안하는 체제가 2개입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지식경제 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이 경제 우리가 어느 사회든 풀어야 될 이 경제 문제 해결을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사유재산권과 선택의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해결하는 것이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고요. 경제 뭐를 생산할 거냐, 얼마만큼 생산할 거냐, 어떻게 생산할 거냐, 생산물을 누가 가져갈 거냐 그런 이제 국가가 사유재산권 없이 공산주의라는 게 모두가 재산을 공유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없이 국가의 지시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주의 지식경제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재산권과 선택의 자유가 기적을 창출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다른 것보다 자본주의 시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하는 중국이 덩소평이 이제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덩소평이 이게 집에서 보니까 중국의 식량 문제가 그 당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식량 생산이 안 되고 굶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중국이 5,000년 역사 내내 식량 문제 해결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제가 아마 대학을 다니는 시절, 제가 66학번인데요. 우리나라 시골에 전기화 사업이 74년부터 됐거든요. 그 70대 초반까지만 해도 하루 3끼를 다 먹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 인류가요,
선진국도 새끼를 다 해결한 지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5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참 운이 좋게도 등소평이 하예크 교수를 만났어요. 자기 고민을 이야기해요. 교수님, 우리 인민이 지금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굶어 죽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예크가 간단하다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다. 지금 중국은 이제 소련 집단 농장하고 다른 뭐 하여간 집단 농장이 있었죠. 사실 우리나라 새마을의 일부는 중국의 집단 농장에 그거를 보고 그건 기술적인 것만 보고 온 거죠. 그걸 하예크 교수가 제안한 거예요. 이게 지금도 땅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죠. 마을 앞에 있는 거를 주인을 만들어 줘라 이거죠. 주인을. 사유재산권을 줘라 이거죠. 옛날에는 국가에서 야 이거 무슨 파종해, 김매, 추수해 이렇게 농장이 운영됐지 가 아니에요. 이제는 심는 것부터 니 알아 심어. 그래 니 가족이 먹고 살아. 그렇게 해서 3년 안에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적을 창조하는 게 사유재산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유재산을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는 거가 불행하게도 법학에서만 하지 경제학에서 그걸 설명하는 그게 없어요. 경제학 교과서에서 사유재산 제도를 쫙 이렇게 해놓고 이런 것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설명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을 하니까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사유재산권이 기적을 창출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쭉 나오는 게 다 시장 존중에 나오는데 근데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이제 시장 확장적 정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요거는 제 논문 지도 교수는 올슨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조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노벨 경제상을 못 받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주장한 겁니다. 시장 확장적 정부는 사유재산권을 창출하고 보호하는 그리고 계약 이행을 보증할 만큼 강력하나 자체의 활동으로 이들 권리를 빼앗지 않도록 제약되는 정부가 시장 확장적 정부다. 그리고 시장 확장적 체제의 확립은 상권 분립에서의 국회와 법원의 견제와 균형, 정부의 재정 활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 교육을 통한 정보의 원활한 접근 등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부가 노동개혁을 이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노동부 장관하고 노동부 장관에서 건산위원회가 지금 몇 개 뿌려졌습니다. 저는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참으로 우리 경상도로 와일카노 이래가 되나 이거죠. 다른 나라에 성공한 사례들이 아일란드에 성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성공한 슈레더 총리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칠레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근접당 그리고 이때까지 역대 정부에서 좌파 정부의 노동개혁을 큰 개혁만 3번에 했는데 여기에 노조들이 들어가서 판을 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개혁의 대상이 될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노사를 또 그 위원회 또 뭐 노동자 대표 뭐 근로자 대표 사업자 대표 한테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노동개혁은 뭐 정치 사회적 개혁이라는데 노동이라는 상거에 대해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핵심이 경제개혁입니다. 사회개혁, 노동개혁이 사회개혁이 아니고 정치개혁이 아닙니다. 이거는 본질은
경제개혁입니다. 그러면 경제개혁이면 노동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정부 부서를 놓고 하면 기재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앉아야 되는 겁니다. 노동부 장관 안 되면은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노조개혁을 한다는 게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저는요, 제가 자꾸 아까 정치학자는 저는 경제학자들 안에도 노동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제가 어떤 글들이 나와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저는 본래 전공이 이제 경제학에서 재정학입니다. 국가의 예산과 조세를 하고 그리고 복지를 전공을 했습니다. 내가 노동지역을 내가 들여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한 달에 걸쳐가지고 노동개혁 이제 글 제목인데, 대타협적, 철학적, 그리고 시장 친환적 노동개혁을 하자. 오늘 발표한 것 같은 한 20몇 페이지에 되는 논문 아닌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만 보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노동개혁은 저는 뭐 확실하게 된다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몇 편에 전에 이제 장관했던 경제학자 또 노동연구원 원장했던 사람한테 보냈는데 묵묵무답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니 뭐 못해서 못했다 그러니 사람은 잘했다는 반응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그냥 받아먹고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되게 생각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안에 내가 특별한 걸 넣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해 못한 걸 넣은 거 아닙니다. 자, 알았습니다. 예. 다음. 예. 자, 뭐 규제를 가감히 혁파하자.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학 교수님도 계신데요. 세상에 저는 이제 아마 14년 전이니까 제가 대학 있을 때 조금 오버랩이 되는데 대학 등록금을 14년을 통계를 했는데 그 말만은 대학 교수들이 가만히 있었다.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 대학의 총장들이 넣어놓은 정부하고 왜 그걸 이야기 못합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기네들 기업들은 대학 등록금 동결 같은 기업들 활동이 굉장히 뭐 노동자도 고용해야 되고 그런 거를 분야마다 기업하는 계실 텐데요.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자기는 딱 하나 당했어요. 등록금 동결. 14년이면 1년에 3%씩 인플레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얼마를 동결하는 거예요. 50% 반의 동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태를 놓고도 대학 교수들이 가만히 있었다. 대학 총장들이 가만히 있었다.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대한민국의 지성이 있지는요. 대한민국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지성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지성의 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윤 대통령 말을 하는데요.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뭐 했어요? 외국에 차관 가지고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 아예 시장 구조가 없었으니까 차관을 가지고 통장이 들어오고 그때 외국에 자본과 기술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민간 부분에서 인센티브 가지고 외국에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외국에 자본과 기술을 했는데 우리 60대 8천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 안에 본질이 차관을 가지고 왔지만 그게 차관과 더불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온 건 맞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된 거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와서. 그리고 예산 낭비는 제가 제 전공이 재정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예산에서 20%를 덜어내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저는 더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 1984년에 예산을 동결했습니다. 우리 75년, 76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1984년의 예산이 1983년도 예산하고 규모가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위 3조 호황을 거쳐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보다도 더 높은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게 안정화 정책이라는 거고, 안정화 정책의 핵심이 예산 동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왜 예산을 동결해서 낭비를 막아야죠. 예산 낭비는 페카토 모르탈레라는 말이 있는데요.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페카토 모르탈레,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왜 용서받지 못하면 예산을 낭비하면은 국가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왕조 시절에 수많은 왕조가 다 망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외국의 강력한 침입에 의한 것은 보다는 안에서 예산을 흥청망청 써가지고 궁중에 고종 황제도 참으로 황당한 황제였습니다. 자기 재정하고 국가 재정하고 자기 왕궁하고 구분도 뭐 거의 안 한 상태에서 살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인의 길을 살려줘야 되고, 특히 대기업을 하고, 그리고 제발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 막 뭘 한다고 그러는데요. 정부 자신부터 계획함을 줄이면 되는 겁니다. 민간부는 민간 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민간은 경쟁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문제 있는 부분을 잘 고쳐놓으면 민간 부문은 저절로 가게 됩니다. 공무원 수 줄여놓으면 간섭할, 자기가 바빠가지고 간섭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규제도 적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이 대한민국의 위기는 대한민국 지성의 위기라고 그랬는데 14번째인가 전문가들이 애국심을 품고 정책을 논해야 된다. 지금 K다를 비롯해서 국책연구기관이 26개 있습니다. 이 6개 기관에 금년도 예산이 1조 원입니다. 인문사회, 경제인문사회만 그런 자연과학 빼고는 1조 원의 돈이 앞으로 매년 들어간 이때까지 작년에는 뭐 9천억을 있죠. 아프시 대한민국 제2 한강에 기절하는 뭐 아프시 나온 게 있습니까? 뭐를 연구하는데요? 기관장도 엉망이죠. 기관장. 아무런 애국심이 없는 겁니다. 애국심이 있는 기관장이라면 이렇게 연구 과제를 끌고 한다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사정책 연구 같으면은 법 질서를, 법 취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애고새고 해야죠. 목숨 걸고 해야죠. 뭐 정부에서 나가라 하면 나가면 되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자,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국정개혁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좌파 척결을 포함한 이런 체제 부인 세력을 막기 위해서
나라 바로 세우기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오늘 같은 이런 하는 게 미래전략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공공부문에 뭐 낭비를 하기 위해서 대정해야 되는 공공기관이 되고, 문재인 정권이 만든 이 악법의 폐지를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국토를 개조하기 위한 위원회, 그리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회 내 초당적 장기재정위원회와 초당적 장기복지위원회를 하는데, 이거를 사실은 제가 한 10년, 20년 정도의 국회 무슨 각 당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수십 번을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당 정책위원장이나 뭐 아니면 또 뭐 이런 분들한테 제발 왜냐하면 여야가 이 복지 이런 장기적인 이런 거를 좀 언론을 정량을 안 한 상태에서 전문가들 도움받아서 동동으로 이렇게 어떤 큰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무슨 하는 거로 그렇게 해야 이 국가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인데, 이것도 제 제안이고 제가 제안이 하여튼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제안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도 받으면은 애국심이 있으면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애국심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우리는 바늘 허리에 실을 꿰서 옷을 입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딱 한국이 지금 그래 되겠어요. 그냥 눈에 띄는 것, 기본에 충실해야죠. 원리 원칙을 지켜야죠.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이 다 기본을 이야기한 겁니다. 원리 원칙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아주 꽤 애국심이 넘치는 지도자가 기본에 충실한 원리 원칙에 따르면서 자기 사심을 원리 원칙을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면서도 원리 원칙을 알면서도 이제 많은 경우에 자기 사심에 따라서 뭐 사람도 부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책을 이리로 갈 것도 저리로 가지 않습니까? 원리 원칙, 기본에 충실한 원리 원칙에 따르면서 사심 없이 애국심이 넘치는 지도자가 제대로 기능하면 저는 충분히 나라는 멋진 나라로,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상상하는 그런 나라가 탄생을 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